안녕하세요. 리터러시 교육 채널 언어의 정은의 대표 이동규입니다. 자, 우리가 한국사를 논할 때마다 늘 심각한 논란이 일어나는 쟁점이 하나가 있죠. 바로 조선은 중국의 속국이었냐 아니면 조공국이었냐, 그것도 아니면 심하게는 아예 식민지였냐 하는 논란거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식의 정원 코너에서는 이 쟁점을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책의 정원 코너에서 업로드해드린 역사책이 한 권 있죠. 조선 1894년 여름이란 책입니다. 그 책에서 12번째 챕터를 보면 중국 황제의 사신단이라는 챕터가 나와요. 이 챕터 속에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이 책의 저자 헤세 바르텍도 한양에 머무는 동안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쟁점에 대해 본인 나름대로 무척 궁금했었나 봅니다.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과연 중국에 얼마만큼 종속적인 걸까? 이런 의문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저자 헤세 바르텍은 한양을 돌아다니며 증거를 찾다가 약 30장짜리로 중국 정부가 출판한 문서 하나를 얻습니다. 그리고 이걸 다 읽어본 뒤 이런 결론을 얻습니다. 책에 나온 구절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내가 감히 말하건대 조선과 그 궁정이 중국의 노예적으로 종속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데에 이보다 더 적합한 것은 없다. 저자 헤세 바르텍이 입수했다던 이 책은 1894년 당시 왕이었던 고종의 증조할머니가 세상을 떠나서 그를 애도하기 위해 중국의 사신단이 조선에 오가는 과정을 묘사한 겁니다. 그런데 일단 조선에서 사신단을 요청하는 과정부터가 무척 흥미롭습니다. 우선 고종은 중국 황제에게 장례를 치르게 된 문서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신하 조선의 왕 이희는 제 어머니 왕비 조씨가 광서 16년 4월 17일 서거했음을 공손히 알립니다. 지금 저는 황제 폐하 앞에 큰 걱정과 슬픔에 잠겨 무릎을 꿇습니다. 돌아가신 왕비께서는 백성의 가난을 배려하고 싶다는 소망을 피력하셨습니다. 따라서 저는 일반적인 경우 왕실 장례비를 조달하기 위해 도시는 물론 작은 마을에도 부과되곤 하던 세금을 포기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사신단에 어울리는 의식을 행할 만한 재원이 없는 상태이므로 중국의 체면을 손상시킬 수도 있을 겁니다. 한마디로 아주 속되게 표현하면 야, 이번엔 사신단 좀 보내지 말아줄래? 나 돈 없어 라는 얘기겠죠. 실제로 중국의 사신단을 맞이할 때 조선 왕실이 통상적으로 쓰는 예산이 1년 예산의 절반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조선 역사 내내 늘 중국 사신단을 영접하는 비용으로서 1년 국고의 절반가량을 사용하는 셈이죠. 그런데 조선 말기엔 이런 비용을 치르기엔 재정 상태가 너무 열악해지다 보니까 고종이 부득이하게 이런 메시지를 중국한테 보낸 거겠죠. 그런데 이 중국의 황제라는 놈이 눈치도 없이 바득바득 이렇게 답장을 합니다. 조선은 예부터 스스로를 중국의 봉신국가로 여겨왔다. 그리고 우리로부터 자비와 호의의 증거를 많이 받아왔다. 애도의 사신단을 조선으로 보내는 것은 우리의 의전규범서에 적혀 있고 따라서 그렇게 거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조선이 큰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 지금까지는 사신단이 육로를 이용해 조선에 갔으나 이번에는 예외적으로 바닷길을 이용해도 좋다. 하지만 우리의 사신단이 조선에 당도하자마자 조선은 규범에 정한 의전을 조금도 제한 없이 수행해야 한다. 우리의 한량없는 은총과 우리 봉신국의 안녕에 대한 우리의 배려를 위하여 조선의 왕은 곱절로 감사를 표해야 한다. 이걸 뭐 고맙다고 해야 할지 아니면 욕을 해대야 할지 참 애매하죠. 대략 여기까지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오늘 우리가 다룰 쟁점의 답이 대충 나옵니다. 우선은 첫 번째 의문점. 조선은 중국의 속국이냐? 문서를 봤을 때도 그건 아니죠. 속국은 말 그대로 나라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독립성이 없어야 하는데 조선은 엄연히 중국과 별개로 주체적인 국정 시스템을 갖고는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의문점. 조선은 중국의 조공국이냐? 그건 맞는 말이죠. 이미 문서에도 정확히 나오고 있고요. 봉신이라는 말이 그걸 정확히 방증해주고 있으니까요. 실제로 조선은 하다못해 1년치 달력을 받기 위해서 매년 사신단을 꾸려가지고 베이징에 파견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조선은 중국의 식민지까지는 아니었지만
국정 운영에 관한 굵직굵직한 사건만큼은 중국에 보고하고 일부는 지시를 받아야만 했던 종속적인 관계였던 것만큼은 분명한 거죠. 때때마다 조선의 특산품들과 갖가지 선물을 보내야 했던 건 너무도 당연했고요. 심지어 여성들까지 보내야 했죠. 그래서 중국 황제 이 자식은 기어이 사신단을 꾸려서 조선에 보냅니다. 다만 문서에도 적은 것처럼 이번만 특별히 조선에 돈이 없다 하니까 육로가 아닌 해로를 통해 사신단을 파견합니다. 사신단이 관례대로 만약 육로를 이용하면 베이징에서 한양까지 약 2달 반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반면에 베이징의 외향지인 티안진에서 한양까지 바닷길을 이용하면 단 며칠이면 도착하고요. 그럼 왜 조선시대 내내 중국은 수로가 아니라 내륙길로 사신단을 보낸 걸까요? 왜냐하면 황제의 분신이라 할 수 있는 사신들을 배에다가 태우는 건 예의범절에 어긋나는 일이었기 때문이랍니다. 지금 들으면 정말 개 같은 소리죠. 책에서는 이 뒤에도 조선 왕실이 사신단을 영접하는 구체적인 과정이 계속해서 묘사되는데요. 솔직히 계속 읽기가 약간은 불편해질 정도로 다소 굴욕적입니다. 우선 중국 사신단이 제물포에 도착하면서부터 이미 조선 왕실의 접대는 시작됩니다. 제물포에서 한양에 이르는 약 50km의 길을 평탄하고 고르게 만들고 폭을 넓히는 작업을 합니다. 속칭 도로공사 작업을 하는 거죠. 이럴 돈 있었으면 차라리 자동차 도로나 철로를 까는 게 훨씬 나았을 텐데 아직도 청나라가 세계에서 한가닥 하는 줄 알고 있던 조선은 근대화에 필요한 교통 인프라 작업을 할 여력이 없었던 거겠죠. 게다가 소위 고개사라고 하는 문안 인사자를 사신단에게 보냅니다. 그것도 꼬박꼬박 하루에 3번씩 아침, 점심, 저녁으로요. 결국 그렇게 융성한 대접을 받으며 사신단이 제물포를 거쳐 남대문에 이릅니다. 원래 사신단은 육로로 오는 게 관례라고 했죠. 사신단이 내륙을 통해 올 때 원래 조선의 왕은 지금의 서대문 지역에 있던 영은문이라는 데까지 직접 나가 사신들을 맞이합니다. 사실 영은문이라는 이름 자체도 조선이 중국의 조공국이라는 걸 확실히 알려주는 다소 굴욕적인 네이밍이에요. 직역하자면 은혜를 맞이하는 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또 그 중국의 황제 자식이 사신단을 해로로 보내버리는 바람에 이번 사신단 영접은 영은문이 아니라 남대문에서 하기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또 조선 왕실이 이에 대비하여 해준 일이 뭐냐? 남대문 앞에 도로들이 워낙 좁아가지고 이걸 또 넓게 확장한다고 그 부근에 있는 백성들의 집을 모두 철거시켜버립니다. 어째 소설 난소공이 생각나는 대목이지 않나요? 빈곤층들의 거주지를 말살하는 한국의 개발 정책은 비단 군부 독재 시절의 얘기만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야말로 역사가 유구한 국가 정책이었던 거죠. 다음은 사신과 조선의 왕이 서로 만나는 장면입니다. 황제의 조문단이 당도할 때 국내부 대신은 인사하는 자세를 취하도록 왕에게 요청한다. 왕은 몸을 숙인다. 정리인의 신호에 따라 관리들과 장교들도 같은 자세를 취한다. 황제 사신들은 황제 친서를 도금된 상자에 정중하게 넣고 황제 선물은 2번째 상자에 넣는다. 이어서 국내부 대신은 왕에게 일어나도록 청한다. 왕은 이제 몸을 일으켜 세운다. 그럼 이 장면을 당시 백성들은 멀리서나마 구경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백성들은 이 장엄한 행렬의 일부조차 전혀 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신단의 양쪽에는 이들을 군중들의 시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병사들이 수직으로 길게 펼쳐진 비단천을 들고 행진했기 때문이죠. 이건 사신단이 한양으로 들어올 때나 한양을 떠날 때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한편 사신단은 사신단대로 한양의 저잣거리를 전혀 볼 수 없었습니다. 이들은 조선에서 오로지 궁궐만 제대로 보고 즐겼을 뿐 한양의 도심이나 민중들의 생활이 뭔지 전혀 알 수 없었던 거죠. 물론 이 인간들은 애당초 조선 민중들의 생활상에 대해 하등 관심조차 없었을 수도 있었겠지만 말이죠. 자, 이제 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사신단이 궁에 들어온 뒤의 얘기인데요. 아까 인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 왕실은 또 한 번 사신단에게 이젠 정식으로 인사를 올립니다. 이쯤에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대체 왜 이렇게까지 조선의 왕이 청나라 사신들한테 저 자세를 취하고 있는 건지
약간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계실 듯한데요. 이해를 도와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약간의 팁과 상식을 좀 드리자면요. 당시 중국에 사시는 조선의 왕보다 높은 지위예요. 그게 조선과 당시 중국 간에 합의된 일종의 규율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정식으로 제 지식의 정원 코너에서 다룰 일이 있을 텐데요. 중국에 사신 중에는 조선시대의 환관들, 시쳇말로 내시라고 하죠. 이 환관들이 중국으로 건너가 사신이 되는 경우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왕이 원래는 자신의 신하였던 사람한테 무릎을 꿇고 땅에 이마를 찌를 정도로 절을 해야 하는 촌극이 종종 벌어집니다. 이 책에도 사신단이 입궁한 뒤에 왕이 정식으로 어떻게 절을 올리는지 구체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살짝 인용해 보겠습니다. 국내부 대신은 왕에게 4번 절하되 이마가 바닥에 닿을 때까지 엎드려 절한 후 다시 일어서도록 청한다. 이어서 정리인의 신호에 따라 조신들과 관리들이 같이 예를 취한다. 그 다음 국내부 대신은 왕에게 무릎을 꿇도록 청한다. 왕이 무릎을 꿇고 정리인의 신호에 따라 조신들과 관리들도 무릎을 꿇는다. 향관리인은 향로 앞에 무릎을 꿇고 황제의 친서 앞에서 향로를 3번 흔든다. 이어서 이마를 바닥에 대고 절한 후 자리를 비킨다. 왕도 같은 의식을 실시한다. 이로써 왕과 사신단의 인사는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일정에 따라 사신단이 왕국에 3일간 머물죠. 이 과정에서 또 옛 문헌이 규정한 대로 다양한 의식과 절차를 치르고요. 이렇게 구체적인 과정 하나하나까지 이 영상에서 다 얘기하는 건 너무 번잡한 데다 그 절차라는 것들이 그렇게 썩 중요한 내용도 아니므로 여기서는 일단락 짓겠습니다. 읽다 보면 정말 지루하고 심한 말로는 엄청나게 허망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나 실용적이지 못한 세레모니가 20세기를 바로 코앞에 둔 시기에도 양국 간에 버젓이 행해지고 있었다는 사실 때문에 괜스레 서글퍼지기도 하고요. 왜 조선이 망했는지, 왜 조선이 근대화를 이룩하지 못했는지 새삼 절감하게 되는 대목들이죠. 더 디테일한 사항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책 소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밀리의 서재 회원분들이라면 지금 당장이라도 이북을 다운받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드디어 사신단이 떠나는 날입니다. 조선의 왕은 관습에 따라 3번에 걸쳐 신하를 보내 사신들이 더 머물도록 청합니다. 물론 역시 또 관리에 따라 사신단은 거절을 하고요. 놀라운 사실은 사신단이 조선에 들어와서 떠나는 동안 사신단은 왕과 단 한마디도 나누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신단이 떠날 때 조선의 백성들은 왕의 명령으로 황제의 은총을 기뻐하고 만족하면서 또 춤을 춰야 했답니다. 그리고 사신단이 조선에 들어올 때처럼 비슷하게 사신단이 제물포로 돌아가는 길에까지 왕과 왕세자는 사신들의 건강을 묻기 위해 아침, 점심, 저녁으로 꼬박꼬박 신하를 보내가지고 안부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청나라 황제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해달라고 요청하고요. 이렇게나 무익하고 거추장스러운 의전이 다 누굴 위했던 건지 생각하면 허탈함은 2배, 3배가 됩니다. 이게 다 오직 단 한 명, 고인이 된 증조 할머니를 위한 세레모니였다는 사실 말입니다. 어째 좀 다 듣고 나니 씁쓸하죠. 이번 영상을 만들면서 저 역시 어째 참담하면서도 착잡한 기분이 든 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조공국 행세를 한 것이 한때는 분명히 조선이라는 나라에 국익을 도모해주는 측면이 있었을 겁니다. 중국에 맞서 싸우느니 차라리 중국을 받드는 나라가 되는 게 되레 이득인 시절이 있었겠죠. 하지만 조선은 이러한 관성을 끊어야 할 때 제대로 끊질 못했습니다. 더 이상 청나라랑 얽히는 것이 국제 정세를 봤을 때 별 메리트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야 할 순간에도 이젠 폐기물이 되었어야 할 관성과 관리를 붙들어 매고 있었던 셈이죠. 한 가지 더 짜증나는 대목은 이 당시 청나라 자식들이 일본과의 관계에선 사신단을 주고받을 때 이런 번잡한 의전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일본의 사신단을 맞이할 때는 영국이나 독일의 대표를 맞이할 때와 똑같이 의식을 간소화시켰다는 것이 이 책의 내용입니다. 이 역시 조선의 근대화 무렵을 가르칠 때 학교가 우리에게 감춘, 그리고 공영 언론들이 우리에게 짐짓 모른 채 한 역사의 한 단편입니다. 우리가 이제라도 바로 알아야 할 역사의 일부 진실이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제 채널 강의 영상에서 늘 그랬듯이 오늘 강연 내용과 관련한 테스트용 문제, 글쓰기, 스피치 발제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쓴 예시 답안이 필요하시다거나 본인이 직접 쓴 답안을 첨삭받고 싶으시다면 영상 아래쪽 설명란에 적힌 안내사항과 링크를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자주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유튜브 강의를 보고 듣는 걸로만 끝내는 것보다 직접 글로 쓰고 말로 표현하는 것만큼 머리가 좋아지는 공부법도 없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의 그 좋은 머리 썩히지 마시고 꼭 한번 풀어보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점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모두 지적인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